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당시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구상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되찾게 되고 남북의 전세는 역전됩니다. 오늘의 책 본문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로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에서 위대한 상륙작전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작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에 대한 반격에 나섭니다. 38도 선에서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미국 정치가들과 달리 맥아더는 병사들에게 북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맥아더는 당시 소련과 중국이 참전하기 전에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완전히 확보해서 한국 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확정하고 중국, 소련의 개입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군대는 행렬을 맞춰서 진군을 해야 합니다. 진군할 때 특히 측면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대가 서로 좌우를 엄호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지형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은 험악한 산악 지형인데다가 Y자 형태로 꺾여져 있죠. 따라서 한 줄로 진군하던 군대가 평안도와 함경도 쪽으로 갈라지게 되면 중부지방에서 진군할 때보다 최소 2배의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 이쪽과 이쪽의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당시 미군 병력으로는 이 중앙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의 병력 증원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맥아더 사령부는 모험을 택하게 됩니다. 맥아더 사령부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미군의 최정예 부대이자 역전의 용사로 채워진 해병 1사단을 중앙부에 투입하기로 한 거죠. 스미스의 사단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 장교들과 부사관의 대부분은 노련한 전사들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과달카날, 타라와, 이오지마, 오키나와와 같은 곳에서 활약한 제1해병사단 올드 브리드 대원이었다. 스미스의 제1해병사단은 해병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사단이었다. 당시 해병대는 미 육군에 비해서 진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육군에서 한 소령, 중령으로 진급할 사람이면 해병대에서는 아직 대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계급군에서 전투 경험자가 대단히 많았죠. 스미스 사단에서 복무한 어느 해병대 대위는 우리는 주인의 적에게 송곳니를 박아 넣는 것만 생각하는 사슬에 묶인 위험한 사냥개 도베르만이었다라고 말하며 세계 최강의 사단임을 자랑했습니다. 해병 1사단은 북쪽으로 진격하면 할수록 마치 나뭇가지가 갈라지듯이 연대가 갈라지고 연대는 다시 대대 단위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진호 일대에 매복한 중공군은 숨을 죽이고 미군의 진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마고원은 길을 따라 줄지어 심어진 나무들과 교차로들 덕분에 천의 매복 지점이 가득한 곳이었죠. 게다가 중공군은 이미 그들이 차단할 것, 공격할 것, 섬멸할 것을 파악하고 병력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중공군이 바라는 것, 그렇게 마련한 그물 속으로 미군이 계속해서 더 넓게, 더 얇게, 그리고 가늘게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진호 일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오고 있는 미군을 함정에 몰아넣고 완벽하게 몰살시킬 심산이었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미군과 중공군. 이제부터 장진호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북 통일이 코앞에 있던 당시 중공군의 미군을 향한 야간 공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중공군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매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공군은 주간에는 자고 야간에만 이동했다. 날이 밝기 직전에 중공군은 빗자루와 소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길이나 눈 위에 난 자신들의 발자국을 지웠다. 그들은 비행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휴대한 천으로 자신을 덮었다. 이 구절에 나온 비행기는 미군의 정찰기인데요. 정찰기가 뜨면 수만 명의 중공군이 하얀 담요 한 장을 덮고 눈 위에 엎드립니다. 미군은 백색의 눈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거대한 대지의 이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격 신호가 일어나면 하얀 담요를 벗겨내고 일어나게 되죠. 야간에 중공군과 전투를 했던 한 병사의 목격담에 따르면 중공군 병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눈 덮인 하얀 대지를 검은 그림자가 삼키면서 다가오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투는 미군과 중공군이 처음 맞붙은 전투였기 때문에 미군은 중공군의 전술을 처음 겪는 입장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공군이 먼저 북부지방에 들어와 포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었기 때문에 미군이 전술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진호로 가는 길이 전형적인 매복 지역처럼 보였다. 그것은 적이 어느 곳이나 숨어 있을 수 있는 산속이었다. 다시 한번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경험하지도 훈련도 해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군은 혼란에 빠져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에 중공군이 가득했죠. 미군은 좌우로 중공군이 점령한 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퇴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중간중간에 교차로는 미군이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서 교차로의 어머 범위까지만 들어가면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공군은 모든 교차로에 동시다발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로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엄청난 혈전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교차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하가루리 북방의 덕동고개였습니다. 덕동고개는 주 보급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는 장진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덕동산의 산마루를 따라 나 있는 좁은 길이 있었다.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통과해야 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덕동고개는 전장의 급소였다. 말 그대로 덕동고개는 급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갈라졌던 해병연대가 합쳐져서 한 길로 빠져나온 마지막 교차로가 덕동고개였죠. 더욱이 중공군은 미군이 덕동고개로 들어오면 봉쇄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핵심은 덕동고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이 덕동고개를 점령하면 전투는 시작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원들이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던 게 아닙니다. 중공군은 산 위에 숨어서 F중대 배치 과정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지의 공략 지점도 파악했겠죠. 원칙주의자 FM 중대장 바버데이가 놓친 건 중공군의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향한 중공군의 기습은 완벽한 성공이었죠. 특히 중공군은 고지 공격에서 위력적이고 독창적인 전술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고지는 바위산이죠. 정상에서 보면 아래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착각이에요. 실제 경사면에 적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보이던 적이 중간엔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중공군의 공격 개시선입니다. 당시 중공군은 소총조차 완전히 구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수류탄은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도 미국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나의 참호에 수십 발의 수류탄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전술이었죠.
더욱이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책에서도 수류탄 공격을 받은 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관총 사수인 로버트 케네모 하사는 중공군의 수류탄이 자신의 옆에 떨어지자 수류탄을 움켜쥐고 던졌다. 그러나 또 다른 수류탄이 해병 3명이 자리 잡은 포자에 떨어졌다. 그 뒤에 3번째 수류탄이 2번째 수류탄 옆에 떨어졌다. 케네모어는 수류탄 하나를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동시에 또 다른 수류탄 하나는 폭발력을 흡수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웅크렸다. 2개의 수류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구절에서는 로버트 케네모 하사가 수류탄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2다리가 잘린 채 굴러 떨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정신입니다. 연달아 날아오는 수류탄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움켜쥐고 던지고 하나는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마지막 하나는 무릎을 꿇은 채 웅크려서 폭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덕분에 부하 3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중공군 수류탄은 위력이 약하고 불발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품 안에서 터졌는데도 생존한 병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중공군의 무기와 화력이 열악했다고 볼 수 있죠. 철수에 성공한 미 해병들에게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로 기억되었을까요? 역사상 격렬하고 잔혹했던 전투인 것은 물론이고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추위가 맹렬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을 겁니다. 참전용사 조지프 오원 중위는 당시 전투 현장의 추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모두 마비가 됐고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그의 기억은 미국 버지니아주 미 해병박물관에 있는 특별 전시실에서 재현됩니다. 제가 사실 그곳을 가봤었는데 의외로 전시관의 테마가 딱 하나입니다. 추위. 당시 얼마나 추웠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게 이 전시관의 목적입니다. 책에도 전투 당시 추위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추위는 사람들의 성격도 변화시켰다. 너무나도 추워서 허풍쟁이들은 숨이 차서 허풍을 떨 수 없었다. 대원들은 이 비참하고 추운 나라로 우리를 보낸 빌어먹을 바보들에게 욕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자신이 하나가 아닌 4개의 적과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4개의 적은 산악, 겨울, 중국,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들이었다. 미군의 또 다른 적은 강추위였어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들을 보면 초인적인 힘으로 추위를 버티고 눈 위를 막 구르면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우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게다가 진격 속도가 빨라서 방한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급되어야 할 겨울용 야상을 받지 못해서 여름 군복을 입고 눈 속에서 싸웠던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얇은 군복만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에까지 가서 엎드려라고 해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주변으로 총알이 날아와 박혀도 몸이 재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이 추위는 미군만 습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공군 역시 이 추위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죠. 추위로 몸이 굳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겠죠. 손가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주로 미군들의 증언에 의지해서 중공군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공군의 이미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죠. 당시 중공군은 몸에는 속옷을 입었지만 군화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신는 컨버스 운동화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요즘 신발과는 다르게 방수가 전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어느 미군은 심한 동상에 걸린 중공군 포로 한 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기형적으로 커져 있었고 살은 썩고 갈라져서 신발 안에 진물이 고여서 걸을 때마다 철벅철벅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전투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책과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장진호 전투에서 한 미군 주임 상사는 격렬한 전투 중에 땅콩버터 병을 끼고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젓가락으로 버터를 찍어 병사들의 입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펼쳐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황에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뭘 하는 거냐 싶죠. 당시 전투 식량은 대부분 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서 캔 자체가 얼어붙어 버렸죠. 캔을 열었어도 옥수수나 콩 같은 내용물을 떼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떼어내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입에 넣어서 이 얼어버린 음식물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병사들에게는 껍질만 까면 바로 입에 넣을 수가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입에 땅콩 버터를 일일이 넣어준 주임 상사의 행동은 병사들의 사기 증진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생존자들은 그때의 땅콩 버터의 맛과 그 상사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피할 것도 빠져나갈 것도 없는 처절한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영하 30도의 추로 몸과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의 끔찍함에 몸을 떨어야 할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싸웠던 분들에게 감동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느낌을 여러 번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 남겨진 기록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미 늦었겠죠.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사, 특히 전쟁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면만 보거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그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진호 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한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같은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